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학년도를 대비하면서 2016학년도 수능에 대한 예측과 학습 방향에 대해서 최상위권으로 이끌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전국 일타 선생님들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도 이번 겨울방학은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 굉장히 소중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어 영역의 일타 선생님이시죠. 권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투스 반갑습니다. 국어 일타 권교 선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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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 수능하면 뭐 특히 문과 쪽에서는 네. 뭐 국어 영역을 빼놓고서는 그렇죠. 네, 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빼놓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네네. 같아요. 그만큼 국어 영역의 지금 만점의 표준 점수가 워낙 다른 과목에 비해서 네. 높게 나왔기 때문이긴 한데요. 2015학년도 수능 국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평가나 네. 출제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일단 사실은 원래 올해 국어가 조금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건 이미 예견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평가원이 학생들에게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6월은 그래도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이제 9월 달에 그쵸. 되게 쉽게 내버린 너무 거죠. 쉽긴 했죠. 이거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수능은 분명히 어려지게 뻔한데 9월 달에 너무 쉽게 내서 학생들이 좀 정신적인 충격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돌았던 소문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9월 넘고 난 다음에 이번에 평가원에서 1컷을 94로 맞추겠다.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입수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90점 초반 나올 거라고. 왜냐면 항상 그 난이도라는 게 조금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끝까지 제가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가라고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고 딱 들어가라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좀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왔고 제가 봤을 때 난이도는 91보다는 한 93 정도에 걸쳤어야 되는데 심리적 타격 때문에 한 2점 정도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해 저희가 설명회 때도 많이 언급을 했고 실제로 선생님이 그 6월 모평이나 그 9월 모평 이런 여러 자리에서도 국어 영역에서 이제 문법 문제가 다소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네네. 왜냐면 이제 그 교과 과정이 재편되면서 이게 저희 경험상으로는 늘 보면 교과 과정이 재편되고 새로운 교과 과정이 편입되어지는 2년차 때 그렇죠. 좀 다소 어려워지는 경향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게 네. 사실 네. 이제 올해 수능이었는데 네. 국어 문법 문제가 특히 이제 앞부분에서 출제가 되면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이 소위 표현하면 이제 멘붕 네, 이런 네,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 국어 문법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학생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떠세요? 일단은 논란의 여지가 좀 심했던 13번 문제, B형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암기식 문제가 나와버려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저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소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2년차 때 어려워지는 게 1년차 때는 약간 허니문, 그쵸. 간보고 맞아요. 이 정도 맞추는구나 해서 2년차 때 이렇게 딱 했는데 요번엔 좀 심했다라고 생각하고 평가에 약간 반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문법이 쉬워질 것 같아요. 이번엔 좀 아무래도 계산은 잘못된 게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네.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또 영어하고 수학을 쉽게 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렇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그쵸. 야 이것도 국어에서 또 2015학년도처럼 네. 또 이 국어가 당락을 결정하는 네. 혹은 뭐 변별력을 확보하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당히 네. 많은 학생들이 이 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네. 긴장을 많이 해요. 네네. 특히 이제 문법 문항에서 좀 다소 어렵게 출제되고 아까 네. 언급하셨던 것처럼 또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야 이번 겨울방학에 그 몇 문제 나오지도 않는 이 문법까지 팍 정리해야 되는 거 네. 아닌가 막 2016학년도를 대비하면서 학생들이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간단하게 2016학년도의 네. 국어 영역을 좀 예측하신다면 어때요? 근데 선을 그어버리면 사실 문법은 원래 암기를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의 그 성격과 그렇게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도 무엇보다 3월달 그 발표를 되게 긴장하고 있는데 원래 수능이라고 하는 게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생겨난 거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 과도하게 암기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흐름이. 그렇게 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 문법은 어느 선까지는 그어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겨울방학 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과도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학생들이 오히려 반대로 문법을 되게 얕보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영문법에서 그 한 문제 맞춘 것보다 국어에 있는 뭐 B형 같은 경우는 6문제를 맞춘 게 훨씬 더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일단 무조건 문법을 잡아야 됩니다. 문법 잡고
이따가 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리고 문화까지 확실히 잡아가지고 이 최저 라인을 맞춰놓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 이하로는 절대 안 떨어지게 일단 뭐죠 먹고 그 다음에 2, 1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저 아무래도 2015학년도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문 계열은 좀 다소 변별력이 있는 시험, 네. 그다음에 자연 계열은 조금 다소 쉬운 네. 국어 영역에 출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문 계열 학생들의 국어 영역을 더 신경 쓸 수밖에 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에 인문 계열 학생들의 국어 영역을 공부해야 되는 뭐 학습 방향이나 태도하고 네. 자연 계열의 학습 방향이나 태도가 네. 좀 일정한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네.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을 좀 나눠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각각부터 설명하자면 일단 뭐 인문계열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죠. 어차피 사실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두 계열 모두 다 국어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올라하면 문학과 화작문에서 다 먹고 가야 됩니다. 그걸 다 못 먹으면 이거는 기본 점수 까먹는 거기 때문에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에서 만점을 못 받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남들보다 뒤처지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독서, 비문학에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 3월달 이후에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만점 맞을 수 있는 정도의 경향성을 띠고 있거든요. 몇 가지 그냥 평가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좀 함정 같은 것만 좀 주의하면 충분히 다 모든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본래부터 개념으로 돼 있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개념 하나를 보면서 동시에 그 개념별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다 보면서 특히나 자기가 틀리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모아둬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되게 웃긴 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게 뭐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푸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항상 공부라고 하는 게 부족한 것을 인지한 다음에 그 부족한 걸 채워내는 거니까 이번 겨울에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문법 개념 정확하게 보고 그 개념이 기출에서 어떻게 파생되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틀린 문제가 있다면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거고요. 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EBS 도움 없이 해석이 일단 관건이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해석이 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어 강의나 아니면 국어 공부 방법을 보면 사실 특히 뭐 딱히 해석이 틀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다르다고 나는 다르다. 그 틀을 좀 한번 익히고 난 다음에 사실 교수님이 그 작품 볼 때 A 교수님이랑 B 교수님이랑 똑같은 관점에서 일단 먼저 바라보시거든요. 거기서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건데 공통된 관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통된 관점을 익히셔야 돼요. 익히고 난 다음에 문학의 개념 같은 거 딱 하면 충분히 이 겨울방학 내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를 얻거나 아니면 점수가 크게 상향되는 그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국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특히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특히 이제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의학 계열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수학이 쉬워지면 결국에는 의학 계열을 내가 가느냐 못 가느냐는 국어하고 탐구의 승부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의학 계열 정도를 준비하는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수학을 소홀히 할 리가 없기 때문에 특히 국어 영역에서 1등급을 확보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조금 이번 겨울방학을 좀 보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저도 최상위권 학생들이랑 저랑 비교를 해보면 또는 뭐 국어 강사들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국어 강사는 당연히 1등급 놓칠 리가 없잖아요. 반면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가끔씩 이렇게 맞다가 못 맞다가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저희는 1번부터 45번까지 문제만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전략이 다 세워져 있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문제는 당연히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외우고 그냥 딱 보자마자 그렇게 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냥 상위권 학생들은 이때까지 그냥 1등급 맞았으니까 그냥 풀면 되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가장 최후의 목표는 1번부터 45번까지의 각각의 문제마다 전략을 세워서 이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푼다를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절대 점수가 흔들림이 없고 내려가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는 역시나 개념을 익히고 문학 같은 경우는 해석의 틀, 독서는 다양한 특히 자기가 부족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 영역 쪽의 어떤 독서는 부족하지 않겠지만 인문이나 예술 이런 쪽으로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는 아마 공통적으로 좀 부족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파트에 대한 어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잘 이렇게 접해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뭐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기의 용어로 자기의 내용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물론 다른 과목도 네. 되게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소위 애들이 표현하는 감 그렇죠. 그냥 뭐 1등급 맞으면 오늘 네. 감이 좋았어. 네네네네. 2등급 맞으면 오늘 감이 좀 안 좋았어. 네. 이런 태도가 이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리게 되는 네. 핵심인 것 같아요. 국어 영역은 아무래도 뭐니 뭐니 해도 EBS 네. 연계라고 하는 걸 빼놓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 네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EBS 교재가 출간되기 전까지는 네. 나는 국어 공부는 좀 뒤로 미룰 거야. 그래서 네네네네. 이번 겨울방학은 영어 네. 수학 중심으로 할 거야. 네. 이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네. 이게 진짜 올바른 태도인가요? 망한 거죠. 이거는 그 막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BS가 주는 상징성은 사실 뭐였냐면 국어에서 쉽게 낸다는 거였습니다. 본래는 왜냐하면 전에 EBS 연계가 똑같이 70%였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연계가 안 된다고 학생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어렵게 나오니까 이걸 공부해도 그만이고 공부하지 않아도 그만이고 이렇게 됐던 거죠. 이 연계되고 난 다음에 좀 쉽게 났었는데 이번에 영어가 이제 좀 아무래도 많이 쉽게 나오겠다라고 장담을 한 이 마당에는 국어는 살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상황이라면 EBS를 배제하고 국어 문제를 모두 만점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만들어놔야 됩니다. 특히나 최상위권이라면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EBS를 거의 배제하고 만점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사실 EBS가 출간되었을 때부터 공부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하위권이죠. 중위권이거나. 그래서 먼저 영어와 수학이 급한 친구들이 영어 수학을 잡고 난 다음에 국어로 넘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EBS가 출간되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위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EBS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의 국어 학습을 네. EBS 교재가 딱 출간됐을 때 자기가 학습했던 것들을 이렇게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해석의 틀을 만들어 놨으면 EBS 교재가 딱 나오자마자 그 작품마다 해석의 틀을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하고 난 다음에 해설지를 읽어보면 잘했다 못했다가 판단이 돼요. 근데 해석의 틀 같은 게 없는 친구들이 해설지를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워버리는 거죠.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그런 식이라든가 그럼 문법 같은 경우는 그냥 EBS 문제 풀기만 풀어도 되고 사실 저는 문법은 연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제 책에서 더 연계가 되었다라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네네. 교과서 연계와 똑같다 이런 말과 똑같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2016학년도 국어 영역을 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번 겨울방학에 국어의 학습 방법 이것만큼은 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쌤이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11월 달 수능 치기 3개월 전에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점수 좀 올려달라고 하면 올릴 수 있는 학생이 있고 올릴 수 없는 학생이 있어요. 올릴 수 있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탄탄한 학생.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 용어로 물어보면 알거든요. 문학도 알고 해석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이런 친구들은 정말로 잘 돼요. 근데 안 되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점수를 올려주려고 해도 올리기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잘 잡아두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고전 문학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고전이 요즘 빡빡하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는 고전이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 웬만한 필수 고전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무조건 다 외워서 해석 자체는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는 이제 하이퍼학원에서 주최를 하는 거니까 네네. 뭐 재수생들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재수하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제일 불안해하는 과목이 국어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쵸. 워낙 자기가 잘 봤던 경험도 있고 망쳤던 그쵸. 경험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표현하면 냉탕곰탕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잘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재수생들에게 국어 공부를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좀 재학생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현역과 재수생의 큰 차이가 현역 때는 그냥 찍으면 맞았다 이거죠. 어. 왜 맞는지 설명 못하겠는데 찍으면 맞아서 국어는 당연히 1등급 나왔는데 수능 때 딱 가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심리적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달 동안은 심리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래 자기가 답으로 했던 것들을 못 찍게 돼요. 그런 애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막상 보면
어느 정도 독해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초만 다시 한번 다듬어 보면 충분히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다시 한번 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부터 45번까지 전략을 다 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같은 말이지만 기본 개념을 세워야 됩니다. 몇 번지가 지금 반복하고 있지만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또한 해석이 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한은 절대 성적이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그런 걸 반드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재수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네. 국어에서 너가 뭐가 약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특히 인문교육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기는 그 과학 지문 나오면 어려워요. 네. 그럼 제가 이제 가끔 가다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학 지문이 그럼 안 나오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오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네네네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무엇이 약한지를 본질적으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뜻일 네. 수도 있거든요. 네. 자기의 취약성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네. 재수생들에게 자기의 취약성을 네. 지금 이렇게 좀 찾아봐라.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얘기인데 저도 진짜 많이 했던 건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실제로 학생들이 문제를 한 문제 틀리면 안 되면 그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아 내가 이게 문학에서 틀렸으니까 문학이 약한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1, 2, 3, 4, 5번에 5개의 선택지가 있다면 4개만 처리가 되면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틀렸다면 사실은 4개 중에 2개,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를 몰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선택지가 각각 내포하는 게 독해를 묻는 건지, 문학의 해석을 묻는 건지, 아니면 개념을 묻는 건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 걸 안 따져요. 그냥 틀리면 아 나 이런 거 틀려. 그래서 어떤 문제 틀려하면 이런 대답이 나오는 상위권들이 있어요. 저 공통점 찾는 문제가 틀려요. 평생의 특징 찾는 문제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걔는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거죠. 사실은 개념이 틀려요라고 얘기하든지 뭐 문학 해석이 틀려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별로 아 이게 뭘 묻는구나라고 하는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각대로 선택지 하나씩 꼽아 나가면 점수를 100점 맞더라도 자기가 5개 중에 한 선택지를 모르면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아 이거 지금 이 선택지는 개념 묻고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개념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그렇게만 한다면 충분히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사실 2억이나 들어서 네. 한 달 수익 33만 원 네. 이익 환수 조건 이익 환수까지 한 100년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무료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시면 문학 어플리케이션과 이제 문법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 이름을 쳐보면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요.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시험을 치다 보면 어떤 개념들이 부족한지가 나와요. 결과물로.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의 취약점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학생들이 되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유형만 그쵸.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든지 네. 아니면 지문의 유형만 약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든지 이게 본질적인 측면들을 잘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네. 같아요. 자, 오늘 2016학년들 준비하면서 이제 공교수님하고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국어의 공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최상위권으로 이끌어주는데 아마 가장 앞장서서 네. 올해 그 문과생들 당황하게 했던 이 부분을 네. 완전히 정복시켜 주지 않을까라고 네. 믿습니다. 오늘 자리 대단히 감사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강의하겠습니다. 네.